딸이 내게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니,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며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끈 건 바로 제가 30년간 뼈를 깎는 희생으로 키워낸 딸이었습니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며 모은 돈으로 사준 카페에서 제 낡은 옷차림이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카페도,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모든 것이 원래 제 것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 65세이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25년간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몸을 추스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관절마다 욱신거리는 통증도 참고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된 일들을 견뎌낸 이유는 단 하나, 제 딸 은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은 딸의 새 남편 되는 사람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은주에게서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준혁 오빠 생일이라 카페에서 파티할 예정이에요. 오셔야 해요. 마지막 말은 차라리 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지만 어미 된 입장에서 어찌 딸의 중요한 날을 외면하겠습니까?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아봤지만 어지러운 가격표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제게는 5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딸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제 가게 2달 매출보다 비싸 보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음식 말입니다. 은주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기에 핏물을 빼고 밤새도록 부엌을 지켰습니다. 당근과 물을 예쁘게 썰어 넣고 혹시나 딸이 예전 맛이 아니라고 할까봐 몇 번이나 간을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 만든 갈비찜을 보온 용기에 담아 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화려한 강북 신도시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제 몸에 밴 과일 냄새와 음식 냄새가 이 깔끔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원두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제 딸이 이룬 성공이 눈부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커다란 보온 용기가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준혁 씨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은주는 그런 약혼자 곁에서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은주가 잠시 표정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딸은 제 손에 들린 보온 용기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져오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들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은주 약혼자 생일이라고 밤새 끓였어.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기억나지? 제 말에 은주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보온 용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여기 손님들 다 계신 데서요. 은주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허리 한번 못 펴고 딸을 위해 준비한 제 정성이 냄새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눈빛들이 말입니다. 제 낡은 가디건과 편한 운동화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죄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 씨는 제 손에서 보온 용기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정성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주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은주는 제게 구석진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구들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지만 저는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외로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딸이 어릴 적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과일 가게 천막이 날아가 온몸이 비에 젖은 저를 보고 딸이 울면서 말했었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는 엄마 이런 데서 일 안 하게 할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사주고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미의 헌신을 창피한 것으로 여기고 어미의 정성을 냄새나는 것이라 타박하는 저 어른이 정말 제 딸이 맞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불빛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주 옆에 딱 붙어있던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제 쪽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은주의 절친한 친구라고 언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게 박혔습니다. 은주야, 저분 정말 내 어머니 맞아. 어쩜 저렇게 시장에서 바로 오신 것 같지. 옷에 얼룩도 있는 것 같고.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준혁 오빠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어머님은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저런 분이 계시면 카페 분위기랑 좀 안 맞지 않니? 그 말에 웃고 있던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겠지요. 은주는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오늘 준혁 오빠 생일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딸이 부른 자리에 와서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는 흠이 된다는 말입니까? 은주야, 내가 뭘?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 떨려 나와 딸의 분노 앞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엄마만 쳐다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 고함 소리에 카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저와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준혁 씨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제 딸의 약혼자라면 그래도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혁 씨는 제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은주의 편에 섰습니다. 자기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준혁 씨는 은주를 말렸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듯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저기 안 보여. 당신 장모님 때문에 내 생일 파티 다 망쳤어. 은주의 울먹임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준혁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세월이 무너지는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준혁 씨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카페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딸의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머리채가 거칠게 잡혔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그 손, 아장아장 걷던 딸이 넘어질세라 꼭 잡아주던 제 손가락을 마주잡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줄게. 달그락거리는 구두끈을 묶어주며 제게 했던 맹세가 귀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와 그 친구들의 놀란 듯한 그러나 어딘가 통쾌해 보이는 표정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 카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힘이 쭉 빠져버렸고 제 영혼이 이미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이 끌리는 감촉,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저는 카페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쾅!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차갑고 더러운 골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는 유리문 너머의 세상에 갇혔고 제 세상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자동차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딸,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오늘 제 가슴에 칼을 꽂고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손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뽑혀나온 제 머리카락 몇 올이 걸렸습니다. 회색빛 제 고생의 세월이 담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서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뽑아낸 그 순간 딸과 사위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성의 주춧돌을 바로 제 손으로 뽑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때 제 딸이었던 은주의 카페를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은주야. 내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내게 창피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게다.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오늘 내게 준 이 모멸감을 뼈저리게 되갚아주마.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식을 가슴에서 끌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캄캄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지나간 자리에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간 두피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통증이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낡고 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벽에 걸린 딸이 중학교 때 그려준 제 얼굴 그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그 밑에 서툰 글씨로 쓰인 문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젊은 날의 희생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딸을 키웠습니다. 행여나 딸이 기죽을까봐 남들 하는 건 다 해주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 사과 상자를 날랐고 딸이 먹고 싶다는 고기 반찬 한 번 해주려고 제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푼돈으로 죽은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작은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저는 왠지 그 땅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이 개발되면서 제 손에 처음으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 은주가 살아갈 세상이 험할까봐 든든한 버팀목 하나는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사고 아파트도 사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딸 은주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딸이 평생 든든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해준 사람은 제 오랜 친구 이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 은주가 제게 선물한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동이 터오자 저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변호사 나야.
오늘 시간 좀 내주게. 약속 장소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어려운 법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힌 그곳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부터 내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의 생일 파티, 정성껏 끓여간 갈비찜,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으로 내쫓은 딸과 사위의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 변호사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이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은주 이름으로 해뒀던 모든 것 회수하고 싶네. 이 변호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김 여사, 지금 정신이신가요? 그건 은주 아이의 전 재산이에요. 그 재산이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내 재산이야. 나는 자식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어미의 정성과 희생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 이제 돌려받아야겠네. 이자까지 아주 혹독하게 쳐서 말이야. 제 눈에서 살기를 읽었는지 이 변호사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부동산은 김 여사님 자금으로 매입했고 명의만 딸 이름으로 신탁해둔 것이니까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렇게 해주게. 지금 당장 시작해주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제 명의로 다시 가져오겠네. 딸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내가 준 것은 남김없이 회수할 걸세. 이 변호사는 제 단호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꺼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제 딸의 세상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게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내 평생의 후회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하나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흙 묻은 손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돈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어미의 눈물이 얼마나 짠지 딸과 사위가 온몸으로 깨닫게 해줘야겠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의 그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츠어든 시어머니, 가난한 과일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흙 묻은 사과가 아니라 제 딸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은주야 주녀가,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화려한 성이 지금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든 법적 절차는 오늘부로 개시될 겁니다. 김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변호사의 그 한마디는 제 딸의 화려한 성에 울려 퍼지는 파산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제 딸 은주는 아마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전날 밤에 불쾌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는 듯 카페 체인점 확장 계획서를 들고 은행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굽실거리며 자신을 맞던 은행 지점장 앞에서 은주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점장님, 여기 계획서 보시고 추가 대출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제 카페가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을 지점장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는 은주가 내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주 대표님, 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보도 확실하고 신용등급도 최상위인데요. 아니요.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표님께서 담보로 설정하신 카페 건물과 거주하시는 아파트, 오늘부로 소유권 이전 및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건물이랑 아파트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제 허락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단 말이에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은 경멸이 섞인 눈으로 은주를 쳐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분의 성함은 김정자 씨입니다. 대표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늘부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셨습니다. 김정자. 제 이름 세 글자가 딸의 귓가에 사형선고처럼 울려 퍼졌을 겁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과일이나 파는 가난하고 초라하기만 하던 제 어미가 강북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딸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같은 시각 4위 준혁 씨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어제 파티에 왔던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흉을 보며 한껏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장모님, 정말 어제는 창피해서 혼났잖아. 내가 속 시원하게 끌어낸 게 잘한 거지. 우리 급에 맞지 않게 왜 그런 자리에 오시는 거야. 그의 손에는 이번 신상이라며 자랑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준혁 씨는 계산을 위해 자신의 플래티넘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셨습니다. 준혁 씨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카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 은행,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들. 대출금 연체, 계좌 동결, 퇴거 요청. 그 문자들을 확인하는 준혁 씨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VIP 라운지로 들어와 준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준혁 씨 되십니까? 채권 회수팀입니다. 담보로 잡힌 모든 귀금속 및 명품현 시간부로 압류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들은 준혁 씨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와 목걸이, 그리고 의자 위에 놓인 명품 가방까지 거칠게 빼앗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은주와 준혁 씨는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소식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바로 저 김정자를 말입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로 제가 있는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가 흙탕물 튀는 시장 골목에 멈춰 서자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은주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넋이 나가 있었고 준혁 씨는 넥타이가 풀어진 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좌판 앞에 서서 저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했습니다. 건물이 엄마 거였다니요. 아파트도요. 왜 저희한테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를 속이신 겁니까?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였다니.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한 어미에게 할 소리인가.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팽개쳤을 때 나는 내 어미가 아니었더냐. 내가 내 정성을 냄새난다며 타박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어미인 줄 몰랐더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준혁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를 이렇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다듬던 귤을 내려놓고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제 차가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이 흙 묻은 손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가 살던 그 화려한 성을 지어 올렸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평생을 무시해왔던 늙은 어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 내외의 세상은 바로 오늘 이 시장 바닥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빛나던 두 개의 얼굴은 이제 한 줌의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경멸했던 시간만큼, 그들이 제 정성을 무시했던 무게만큼,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흙 묻은 손의 진짜 무게를, 어미의 눈물이 얼마나 짠지를 온몸으로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자식에게 당한 모멸감에 대한 이런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갔어야 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